선함은 언제 드러나는가? 선악을 넘어서 윤리의 세계로. 전통 유역사회에서 가장 암울했던 사람들은 다른 누구보다 바로 여자들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여성들에게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따라야 했던 철칙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삼종 지도이다. 여기서 삼종이란 여자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따라야 될 세 가지 원리를 말한다. 여자는 시집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의 말을 따라야 하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아들의 말을 따라야 한다. 한마디로 여성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결같이 남성을 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삼종 지도는 말 그대로 조선시대 여성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보편적인 길이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길을 따라간 여성에게 조선시대는 연려라는 호칭과 아울러 연려문을 하사했고, 동시에 그 가문이나 마을의 세금 감면 등과 같은 경제적 혜택까지 부여했다. 반면 이 길을 벗어나며 어느 정도 여성도 온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는 스스로 사회로부터 배제되려는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점은 삼종 지도란 것이 여성의 뜻과는 무관하게 여성에게 가해진 절대 원칙이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삼종 지도는 여성의 윤리적인 결단에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학적 가부장제에 입각해서 남성들로부터 강제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골수에 사무치도록 삼종 지도를 교육받으며 자란 여성들에게 삼종 지도란 마치 제2의 천성인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프로이트라면 초자의 탄생이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내면의 공동체가 강요한 규범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마침내 여성들 입장에서도 삼종 지도의 거부는 자신의 자아를 파괴하는 행위로 느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여성의 경우를 포함해서 전 근대 사회 규범의 기본 특징은 일체의 개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전 근대 사회에서 인간은 자신의 인격 혹은 그에 근거한 결단과는 무관한 삶, 자신이 선택할 수 없었던 조건들에 의해서 규정된 삶을 영위했던 것이다. 다시 조선시대를 살펴본다면 전 근대 사회에서 중요했던 것은 단지 두 가지 뿐이었다. 운 좋게 양반의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면 불행하게도 백정의 집안에서 태어났는가? 혹은 운 좋게도 남성으로 태어났는가? 아니면 불행하게도 여성으로 태어났는가? 이러한 삶의 조건에 지배되던 조선 사회는 현재 우리 눈에 일면 동방예의지국인 것처럼 빛을 지라도 결코 윤리적인 사회라고 보기는 어려운 곳이었다. 한 사람의 인격과 그의 자유를 배려해 주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윤리적인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잘 길들인 애완견이 인간이 명령한 행동을 순순히 따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 개를 윤리적인 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고서 부과된 인간의 예절 혹은 다양한 규범들은 윤리와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저 말을 잘 듣는 애완견처럼 주어진 명령과 규범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인간은 결국 윤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서양 근대 철학이 알려준 윤리학적 교훈 하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중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도덕에서 윤리를 구별하려고 했던 스피노자의 통찰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마주침의 존재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문제는 마주침이 우리 삶의 의지, 즉 코나투스를 증진시킬 때가 있고 혹은 코나투스를 감소시킬 때가 있다는 데 있다. 스피노자는 코나투스가 증가되는 경우를 좋음이라고 불렀고 이와 반대로 감소되는 경우를 나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좋음과 나쁨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며
상대적인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는 사전에 미리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피노자는 좋음을 지향하고 나쁨을 피하는 것이 윤리적인 행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윤리라는 개념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스피노자는 도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는 도덕 법칙이 인간의 자유로운 마주침을 부정하면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 타자와 만나서 좋음과 나쁨을 느끼기도 전에 도덕 법칙은 미리 어떤 것은 선하고 어떤 것은 악하다고 결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마치 조선시대의 3종 지도라는 도덕 법칙이 여성에게 선과 악을 미리 결정해 주듯이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스피노자의 사유에 공감했던 니체도 도덕의 계부학에서 말한다. 최근 내 저서에 적합하게 들어맞는 선악을 넘어서라는 저 위험한 표제어를 내가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오래전부터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내게는 결말을 지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좋음과 나쁨을 넘어서라는 의미는 아니다. 도덕의 계부학에서 니체는 말한다. 선악을 넘어 이것은 적어도 좋음과 나쁨을 넘어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선과 악이 공동체적 차원의 논이라면 좋음과 나쁨은 우리 개체 차원의 논이다. 선과 좋음이 일치하고 악과 나쁨이 일치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벌어지지 않지만 불일치할 때는 정말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한 법이다. 조선시대 청산 과부가 있었다고 하자. 남편과 첫날 밤도 보내지 못하고 남편을 여인 불행한 여인네다. 당시 양반 공동체는 과부가 절개를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근사한 남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가 함께 있거나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 그녀는 좋았고 잠시라도 그를 보지 못할 때 그녀는 나빴다. 여기서 선과 악, 그리고 좋음과 나쁨 사이에는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니체는 그녀에게 권고한다. 양반 사이가 부여한 선악을 따르지 말고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따르라고 말이다. 스피노자와 니체의 사유는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편에 서려고 한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상은 국가나 공동체 입장에서는 불온하기 이를 데 없을 정도로 혁명적이었다. 이런 혁명성이 두려웠던 것일까? 불행하게도 근대 철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스피노자 윤리학 혹은 도덕에 대한 니체의 비판은 폄하되거나 심각하게 오해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고 마침내 그 혁명성은 점차로 희석돼 버리고 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동정심의 윤리학 혹은 자율의 윤리학이 들어서게 된다. 바로 휴메 윤리학과 칸트의 윤리학이다. 분명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근대적 윤리학이지만 동정심의 윤리학이나 자율의 윤리학은 인간이 가진 가장 원초적인 감정, 즉 기쁨과 나쁨을 우회해 버리고 만다. 그러니 아무리 개인의 윤리학이라고 할지라도 동정심과 자율의 윤리학은 결국 도덕에 변주된 형태일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르러 스피노자의 혁명적 윤리학이 동정심과 자율의 윤리학을 비판하는 핵심 논거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전히 선과 악이라는 범주가 기쁨과 나쁨이라는 범주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현재까지의 풍경이다. 흉, 고통의 경험으로 타인에 대한 동정심이 발생한다. 근대 철학은 신에서 찾았던 모든 것을 인간과 그의 정신에서 찾으려고 했다. 당연히 윤리적인 것도 인간 내면 세계에서 찾으려는 움직임이 강하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 대목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인간이 가진 선천적인 동정심에서 윤리성의 기초를 찾으려고 했던 데이비드 휴메의 시도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휴미 동정심 자체를 쇼펜하우어처럼 형이상학적 감정이라고 주장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쇼펜하우어는 맹목적 의지에 지배되는 인간은
이기적인 투쟁에 골몰하게 된다고 이야기한다. 맹목적인 삶의 의지가 개체를 통해 이기성으로 드러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개별화의 원리이다. 그러나 개별화의 원리를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이 치명적인 이기적 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적인 파악은 개별화의 원리의 맹목성을 완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개별화의 원리를 비교적 미미한 정도로 파악하면 정의가 생기고 더 높은 정도로 파악하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순수한 즉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나타나는 본래적인 착한 마음씨가 생긴다. 개별화 원리에 사로잡힌 자신이나 타인에 대한 하염없는 연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동정심이다. 모든 것이 고통이다라는 깨달음에서 자비의 마음이 나온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유사한 논리라고 하겠다. 쇼펜하우어는 달리 흉의 동정심은 형이상학적이지 않다. 경험론자답게 그는 동정심도 고통을 겪었던 우리의 경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흉에 따르면 동정심은 우리가 겪은 고통의 경험에서 타인의 경험을 추론하면서 생기는 감정일 뿐이다. 이제 직접 그의 육성을 들어보자. 어떤 사람의 목소리나 몸짓에서 내가 그의 고통의 결과를 볼 때 나의 마음은 즉시 이런 결과들로부터 그것의 원인으로 옮아가서 그 자리에서 고통의 정념 그 자체로 전환될 정도로 생생한 고통의 관념을 형성한다. 비슷한 방식으로 내가 어떤 감정의 원인을 지각할 때 나의 마음은 그것이 낳은 결과로 인도되어 비슷한 감정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된다. 내가 만약 무시무시한 외과 수술에 입회한다면 수술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수술 도구를 준비하고 붕대를 정돈하며 철저히 기구를 열로 소독하는 것을 볼 때 이 모든 광경이 나의 마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어 매우 강한 연민과 공포의 감정을 유발시킬 것이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고통의 정념 그 자체가 직접 나의 마음에 느껴질 수는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느끼는 정념의 원인이나 결과를 감각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정념을 추리해낸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곧 우리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인간 본성에 관한 논고에서 흉은 수술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우리는 치통에 걸린 친구를 보았을 때 느끼는 동정심의 사례를 생각해보도록 하자. 친구가 치통에 걸려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고 해보자. 좋아하는 에스프레소 커피도 마시지 못하고 나와의 대화에도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친구의 고통은 너무나 커 보인다. 이럴 때 우리는 친구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 동정심은 글자 그대로 감정을 공유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니까 이 경우 우리가 친구의 고통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듯한 감정이 바로 동정심인 셈이다. 흉은 이런 동정심이 친구의 고통을 직접 내가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바로 이 점이 그가 쇼펜하우어와 구별되는 지점이기도 한데 쇼펜하우어는 동정심이 타자의 감정에 대한 직접적인 공감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다. 흉에 따르면 친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그가 치통에 걸렸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친구가 인상을 쓰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이런 사실들을 토대로 우리는 친구가 치통으로 인해서 느끼고 있던 감정을 추론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만약 치통 혹은 유사한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친구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 흉의 지적이 옳다면 친구의 고통에 대한 우리의 동정심은 과거 고통에 대한 우리의 지나간 경험과 그에 대한 기억 능력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결국 동정심이란 것은 타자의 고통에 대한 인식에서 촉발되는 나의 고통에 대한 회상 혹은 기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인간의 경험이 대부분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동정심은 현실적으로는 타자에 대한 고통을 마치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작동하기 쉽다. 동정심을 경험론적으로 설명하는 흉의 통찰력도 흥미롭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진정으로 흉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윤리적 행위가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동정심이 들어야만 한다는 사실이다.
혹은 타자의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우리는 정념에 사로잡혀야만 한다. 그 다음 우리 이성은 작동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그의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까? 의사한테 덜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에게 마취제 때문에 별로 고통스럽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결국 훔의 이야기가 옳다면 이성만으로 우리는 윤리적인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념과 이성 사이의 전투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엄격하게 그리고 철학적으로 말하지는 않는다. 이성은 정념들의 노예이고 동시에 노예여야만 한다. 이성은 정념들을 돕고 그것들에 복종하는 것 이외에 어떤 기능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도덕은 정념을 자극하고 어떤 행동들을 낳고 어떤 행동들을 막는다. 이성 그 자체는 이런 특수한 경우에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그러므로 도덕성의 법칙들은 우리가 이성이 내리는 결론들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인간 본성에 대한 논고에서. 도덕은 기본적으로 이성 차원이 아니라 감정 차원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경험론자인 휴미니까 가능한 생각이다. 그것이 동정심이어도 되고 아니면 분노여도 상관이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처지에 대한 어떤 공감이나 동정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윤리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숙자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자. 이 측은한 마음이란 정념이 발생할 때 우리의 이성은 작동할 수 있다. 지금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빵과 커피일 거야. 이렇게 판단하고 우리는 가까운 빵집에 들릴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휴미 이성은 정념에 복종하는 노예라고 말했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동정심에도 불구하고 이성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지금 도와주면 저 사람은 계속 노숙자가 될 거야. 그러니 도와주지 말자. 이럴 때 이성은 우리의 정념을 돕기는커녕 방해하고 있다. 여기서 아무런 윤리적 실천도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과학의 법칙처럼 혹은 사회 법률처럼 도덕도 이성적인 인간 활동이라고 보는 사람들로서는 흉의 입장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칸트마저도 흉의 동정심 이론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보냈을 정도다. 그럼에도 흉의 동정심 이론 혹은 감정의 중심을 둔 윤리론은 현대에 이르러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된다. 하긴 이론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차원에서도 동정심과 같은 따뜻한 감정이 없이 인간에 대한 의무만으로 이루어진 선행을 윤리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대 감정윤리학은 셀러의 현상학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철학적 천국의 첫 번째 남자라고 불렀을 정도로 셀러는 후설이 시작했던 현상학이 배출했던 첫 번째 현상학자 혹은 후설의 첫 제자였을 정도로 중요했던 사상가였다. 인간의 감정과 가치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적용했던 그의 이야기를 직접 읽어보도록 하자. 동감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만큼 동감한다. 이 문장은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사랑의 깊이만큼만 동감한다는 명료한 법칙에서 알 수 있다. 동감하는 대상을 우리가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동감은 곧 끝나고 절대로 그의 인격 중심에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장이 우리가 동감하는 바로 그 동일한 대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감의 본질과 형식에서. 동정을 중요한 윤리적 계기로 인정하지만 셀러는 더 나아가서 사랑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분명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교훈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고통보다는 더 깊게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니 말이다. 그러나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사람에게 그 타인을 사랑해야만 한다고 셀러는 강요하지 않는다. 감정이란 그렇게 의지적으로 혹은 지적으로 강요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동감이든 아니면 사랑이든 셀러가 지향하는 윤리학은 어느 경우든 이성 중심의 윤리학 혹은 그의 말대로 형식주의 윤리학은 아니다. 동정이나 동감도 그렇지만 사랑도 기본적으로 우리 정념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계기들이니 말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춤이든 셀러든 동감이나 동정이란 내용이 없는 윤리학은 그저 회색빛 의무만이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할 것은 감정과 정념 차원의 계기를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윤리학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칸트, 자율적 행동만이 선할 수 있다. 윤리적인 문제는 타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문제로 표현할 수 있다. 휴먼 동정심이 고독한 유아론을 벗어나서 다시 말해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서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윤리적 근거라고 생각했다. 동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익이 생기지 않음에도 우리는 타자의 고통에 대해 함께 아파할 수 있다. 하지만 가령 나와 사이가 매우 좋지 않은 사람이 고통에 빠진다면 과연 우리는 이 경우에도 내면에서 강한 동정심을 느낄 수 있을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위험에 빠졌다고 해보자. 이 경우 우리는 동정심을 갖기 힘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가 이 위험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윤리적으로 선한 상태라고 볼 수 있을까? 동정심은 나와 타자를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윤리적 매개가 될 수도 있지만 개인의 변덕 혹은 상황의 차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동정심과 같은 감정의 차원에서 윤리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항상 이런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점을 가장 예민하게 의식했던 사람이 바로 칸트였다. 칸트는 윤리를 변덕에 노출되어 있는 수동적인 감정 차원이 아니라 감정이 변할지라도 항상 그 보편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도덕 법칙의 차원에서 다시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자신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단지 수동적으로 느끼는 어떤 것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너무나 쉽게 도덕적 동기를 감각적 충동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순수한 이성법칙에 의해서 행위들에 직접 규정된다는 것은 인간의 자연 본성에 있어서 매우 숭고한 것이며 이렇게 의지를 지성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주체적인 일을 감성적인 일로 그리고 특수한 감성적 감정의 작용 결과로 생각하는 것은 사기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 통용되던 언어인 라틴어를 쓰지 않고 최초로 독일어로 사유하려고 했던 철학자였다. 그래서 그런지 방금 읽은 구절은 무척 난해해 보인다. 이런 난해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칸트의 속내를 명확히 보여주는 다른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너는 내 의지의 준칙에 의거하여 자기 자신을 동시에 보편적 입법자로서 간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위하여만 한다. 이것은 칸트의 도덕 형이상학 원론에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다. 칸트에 따르면 어떤 사태를 만났을 때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우리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만 한다. 그는 이 경우 우리 자신이 마치 보편적인 입법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정과 행동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허용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덕 형이상학 원론에 등장하는 사례 하나를 살펴보자. 돈이 없어도 어쩔 수 없이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 있다. 그는 자신이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정해진 기일 안에 돌려준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돈을 빌릴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거짓 약속을 하고자 한다. 만일 그가 거짓 약속을 결심한다면 그의 행위 준칙은 되돌려줄 수 없음을 빤히 알면서도 수중에 돈이 없으면 거짓 약속을 해서라도 돈을 빌려야 한다라고 정식화될 수 있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라면 지킬 의도가 없더라도 아무 약속이나 해도 좋다는 것이 법칙으로서 보편화된다면 그것은 약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또한 약속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약속을 믿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와 같은 말은 모두 공허한 거짓 핑계일 뿐이라고 조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도덕 형이상학 원론에서
이렇게 딜레마적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지 정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행위 준칙이다. 이 행위 준칙이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통용되는지 점검해서 실천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한 자율적 주체다. 준칙을 만든 것도 자신이고 그것의 보편성을 점검한 것도 자신이고 마침내 그것을 행위로 옮긴 것도 바로 주체 자신이기 때문이다. 칸트의 생각에 따르면 동정심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를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은 보편적인 것일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런 생각이 일종의 도덕법칙으로 정립된다면 만약 내가 위험에 빠졌을 때 나에게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구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또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위기에 빠진 지구 반대편 사람들을 구할 필요도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칸트는 동정심에 근거한 윤리적 행동이 보편적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칸트는 윤리적인 결단의 상황에서 나는 내가 아닌 다른 누구라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법칙을 수립하고 바로 그 보편적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로 이것이 순수한 이성법칙에 의해 행위들이 직접 규정된다고 말했을 때 칸트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점이다. 이 때문에 그의 윤리학은 자율의 윤리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내가 만든 도덕법칙을 내가 따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타율이 아니라 자율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인가 이상한 기분이 들지 않는가? 내가 만든 도덕법칙을 충실히 따르는 자율의 모습이 외적으로 강조된 도덕법칙을 충실히 따르는 자의 모습과 겉으로 봐서는 잘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바로 이 점을 의심했던 것이다. 칸트의 자율이 사실 내면화된 타율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냐고 말이다. 마침내 프로이트는 칸트의 도덕법칙이나 도덕의지의 작용이 주체의 자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내면화된 검열 구조, 즉 초자의 기능에 불과한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비판하게 된다. 인간 존재로 성장해 가는 아이가 부모에 의존하여 사는 건 긴 유아기의 침전물로 자아 속에서는 하나의 특별한 기관이 형성되는데 여기서 부모의 영향은 지속된다. 부모의 영향은 지속된다. 이 기관은 초자라는 이름을 얻는다. 이 초자가 자아와 구별되거나 자아에 대립하는 한에서 그것은 자아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제3번째 힘이다. 자아의 행위는 그것이 이드, 초자아 및 실제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때 따라서 이들의 요구를 서로 조화시킬 수 있을 때 올바른 것이다. 초자아는 개인 발달 과정에서 나중에 나타나는 전승자와 부모의 대체임을 편에서 오는 기여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것은 교육자, 공공의 모범, 사회에서 숭배되는 이상과 같은 것들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드와 초자아가 근본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일치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것들은 과거의 영향들을 대변하는 바, 이들은 유전된 과거의 영향을, 초자아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과거의 영향을 대변한다. 반면 자아는 스스로 체험한 것, 따라서 우연적이고 현재적인 것에 의해서 주로 규정된다. 정신분석학 계회에서. 프로이트에 따르면 마음은 이드, 자아,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드와 초자아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이드가 인간의 신체에서 기원하는 본능의 힘을 상징한다면 초자아는 인간의 사회성에서 기원하는 문명의 힘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자아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드와 초자아가 모두 과거라는 시간성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드가 유전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면 초자아는 역사 문화적 전통의 영향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자아는 이드라는 생물학적 과거와 초자아라는 문화적 과거에서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현실에서는 실제 요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말한 실제 요구라는 것은 자아가 현실에서 만나는 타자적 사건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압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에게 초자아는 기본적으로 자아에 대해서 검열자나 재판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비록 양심의 명령이나 도덕적인 의지인 것처럼 드러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초자에 의해서 검열 과정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하지만 자아에게 초자란 부모나 선생의 훈육으로부터 유래하는 과거 문명의 질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지적이 타당하다면 주체 내면의 도덕적 의지나 양심의 가책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주체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거의 없다. 도덕적 의지나 양심의 가책은 초자의 기능에 불과하며 초자란 부모, 가족, 선생님 등 과거 세대의 요구가 자신의 마음에 내면화되어 형성된 흔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재 내 마음에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양심의 소리란 단지 과거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유물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자율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는 윤리 주체를 상정했던 칸트에게는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